누님, 하루 종일 계속 할 수 있으니 부담되면 얘기해 주세요. 그래. 근데 쟤 좀 떨린다. 유부녀인 제가 190이 넘는 주한미군 출신 흑인 남자와 무인도에서 단둘이 밤을 보내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몸의 2배는 좋게 될 덩치, 그 남자의 넓은 팔이 제 어깨를 감쌌을 때 저는 숨이 딱 멈췄어요. 돌아갈 배도 없고 휴대폰도 잃어버린 채 파도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캄캄한 섬에서 그 사람의 체온이 등 뒤로 전해지는 순간 20년 넘게 잊고 살았던 감각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심장이 이렇게 뛰는 게 뭔지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남편이 있는 48 유부녀가 생전 처음 본 외국인 남자의 온기에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섬에서 벌어진 일은 제가 48회를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뒤에 벌어진 일들은 그 밤보다 더 저를 뒤흔들어 놨거든요. 남편이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 그런데 그 비밀이 제 입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 감정을 끝까지 밀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쉽게 대답하지 못하실 겁니다. 제 이야기 처음부터 들어주시겠어요? 제 이름은 김지은, 올해 48입니다. 남편 안정윤 씨는 10살 위인 58, 시중은행 지점장이에요. 겉으로 보면 누가 봐도 안정적인 가정이죠. 남편은 늘 출근 시간이 일정하고 월급은 매달 같은 날 통장에 찍히고 주말이면 새벽부터 골프를 치러 나갑니다. 사람들은 저한테 늘 이렇게 말했어요. 지은 씨는 좋겠다. 든든한 남편 두고. 맞아요. 든든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든든함이라는 게요. 어느 순간부터 냉장고 같았어요. 차갑고 조용하고 기능은 하는데 온기라곤 전혀 없는 거예요. 남편 곁에 있으면서도 이렇게까지 외로울 수 있다는 걸 저도 몰랐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도 서로 등을 돌렸고 잘 자라는 인사마저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밤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옆에 누워 있는 게 부부인 건지 아니면 그냥 습관으로 버티는 건지 결혼 20년 차에 이런 걸 고민하게 될 줄은 저도 정말 몰랐어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 생일이었는데 정윤 씨가 퇴근하면서 편의점 케이크를 하나 사왔어요. 포장도 안 뜯은 채 식탁에 툭 올려놓으면서 아, 오늘 생일이었지 하더라고요.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건지 서운하다고 해야 하는 건지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쓸쓸한 건지 정윤 씨는 끝내 모르더라고요. 사실 케이크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마디면 됐거든요. 생일 축하해, 지은아 딱 이 한마디요. 근데 정윤 씨 입에서 제 이름이 나온 게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결혼한 지 20년이 넘으면 원래 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저희 집만 이런 건가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복사한 것처럼 똑같이 지나갔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정윤 씨는 이미 양복 입고 구두끈 매는 중이고 저는 혼자 커피를 내리면서 거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4월인데 벚꽃이 지고 있더라고요.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걸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꽃잎처럼 나도 어딘가로 훌쩍 날아가 버리고 싶다고요. 근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걸 모르겠는 게 더 서글펐어요. 어쩌면 제가 원한 건 여행이 아니라 이 답답한 일상에서 잠깐이라도 숨을 쉴 수 있는 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윤 씨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오랜만에 어디 좀 갈까? 정윤 씨는 화면에서 눈도 안 떼더라고요. 어디를 하반기 감사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그 한마디가요,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여행을 가자는 게 아니었거든요. 나한테 좀 관심 가져달라는 말이었는데 정윤 씨는 그걸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건지도 모르죠. 은행 지점장이면 사람 속을 읽는 게 일인데 유독 아내 마음만 못 읽는 남자. 20년을 같이 살아도 결국 남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시는데도 옆에서 정윤 씨 코 고는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이게 내 결혼 생활의 전부인가 싶으니까 눈물이 도무지 멈추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혼자라도 떠나자고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남해 쪽으로 배낭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사실 배낭여행이라고 하기엔 가방 하나에 옷 몇 벌이 전부였지만요. 중요한 건 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 이 침묵, 이 무관심에서 벗어나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정윤 씨한테는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만 말해뒀습니다. 정윤 씨 반응이요? 그래, 다녀와 딱 그 한마디였어요. 어디 가는지, 며칠 가는지 묻지도 붙잡지도 않더라고요. 솔직히 마지막 한 가닥 기대가 있었거든요. 어디 가는데? 이 한마디만이라도 해주면 좋겠다고요. 근데 그것마저 없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이 결혼은 이미 끝난 거라고, 서류만 남은 거라고요. 서울역에서 기차를 탈 때 창밖으로 도시가 점점 멀어지는 걸 보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김지은으로 숨을 쉬는 기분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논밭이 펼쳐지고 작은 마을이 스쳐가고 터널을 지날 때마다 창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친 얼굴이 됐을까요? 남해가 가까워질수록 바닷바람 냄새가 희미하게 스치는 것 같았고 가슴속에서 뭔가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도착한 남해는 생각보다 고요했습니다. 4월 중순이라 관광객도 드물었고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흩트리는데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오랜만에 깊게 들이마신 공기가 폐 끝까지 시원하게 퍼지더라고요. 민박집에 짐을 풀고 나서 해질 무렵 작은 항구를 혼자 걸었습니다. 노을이 바다 위로 번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낡은 안내판 하나를 봤어요. 하루에 딱 한 번 오후 2시에만 배가 다니는 작은 섬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거의 찾지 않는 조용한 섬, 맑은 날이면 밤하늘에 별이 쏟아진다고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 저기 가고 싶다.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끌렸습니다. 마치 그 섬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배를 타는 순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걸요. 그리고 그 배 안에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올해 안에 로또 1등 당첨되실 수 있게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날 오후 1시 40분, 저는 그 작은 항구에 서 있었습니다. 하루 딱 한 번 오후 2시에만 뜨는 배, 그 배를 타려고요. 어젯밤 안내판을 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는 오직 그 섬뿐이었거든요. 왜 그렇게 끌렸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냥 거기 가면 뭔가 답이 있을 것 같았어요.
가방 하나 달랑 메고 항구에 서 있으니까 바닷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휘날리는데 문득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지난밤 민박집 거울 앞에서 본 그 쓸쓸한 눈빛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아침엔 그 눈빛이 조금은 달라 보였어요. 뭔가 꿈틀거리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뭔지는 몰라도 나쁜 신호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죠. 배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20명도 못할 것 같은 크기에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는 오래된 배였어요. 선장님은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셨고 얼굴이 바닷바람에 그을려 까맣더라고요. 아가씨, 이 섬 처음이요? 아가씨 소리를 들은 게 언제였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잠깐 웃었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혼자 가는 사람은 드문데 오늘 날씨는 좋으니까 걱정 말아요. 선장님은 그렇게 말하고는 담배를 한 대 꺼내 무시더라고요. 그때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말 반, 영어 반 섞인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거구의 외국인 남자 2명이 배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어요. 키가 얼마나 큰지 제 머리 한참 위에 상대방 어깨가 있었고 팔뚝이 제 허벅지보다 굵어 보이더라고요. 군인 특유의 단단한 체형에 짧게 깎은 머리, 깊은 눈빛. 저는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같은 배를 탈 사람들이구나 싶으니까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낯선 사람인데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그런 느낌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날 아침 그 항구에서는 달랐습니다. 그 둘 뒤로 젊은 한국인 커플도 도착했어요. 3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남녀였는데 여자분은 벌써부터 얼굴이 창백하더라고요. 괜찮아? 배 탈 수 있겠어? 응, 약 먹었어. 괜찮을 거야. 근데 제가 봐도 영 괜찮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작은 배에 탄 사람은 저를 포함해 5명이 됐습니다. 한국인 커플 2, 외국인 남자 2, 그리고 저. 선장님이 시동을 걸자 낡은 엔진이 털털거리며 소리를 냈어요. 배가 천천히 항구를 벗어나는데 바다가 생각보다 잔잔해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저는 뱃머리 쪽에 자리를 잡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햇빛이 물결 위에서 반짝반짝 부서지는 게 마치 은조각을 뿌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이 풍경 하나만으로도 여기 온 게 헛되진 않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10분쯤 지났을까 뒤쪽에서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한국인 여자분이었습니다. 자기야, 나 진짜 토할 것 같아. 남자분이 등을 쓸어주면서 달래는데 그 옆에서 외국인 남자 한 명도 얼굴이 노래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 이름은 제이크였고 옆에 있던 덩치 큰 사람은 프란시스였습니다. 프란시스는 멀미 하나 없이 멀쩡한데 제이크는 배가 흔들릴 때마다 입을 막고 난간 쪽으로 고개를 내밀더라고요. 선장님이 혀를 차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참 중간에 큰 섬에 잠깐 될 테니까 멀미 심한 사람은 거기서 내리슈. 30분쯤 지나 정말 중간에 있는 제법 큰 섬에 배가 멈췄어요. 그 한국인 커플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여자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결국 거기서 내리기로 했습니다. 제이크도 얼굴을 손으로 문지르면서 프란시스에게 뭐라고 영어로 말했어요. 자기는 도저히 더 못하겠다고요. 프란시스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친구 등을 툭툭 치더라고요. 괜찮아. 먼저 쉬고 있어. 내가 다녀올게. 서툰 한국말이 섞인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렇게 3명이 그 섬에서 내리고
배 위에 남은 건 저랑 프란시스, 그리고 선장님 이렇게 셋뿐이었습니다. 이때부터였어요. 가슴이 이유 없이 쿵쿵 뛰기 시작한 게요. 저 사람이랑 같은 섬으로 간다고? 그것도 사람 거의 없다는 그 작은 섬으로? 순간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지금이라도 나도 내릴까, 돌아갈까? 근데 그 순간 이상한 목소리가 제 안에서 속삭이더라고요. 어차피 비우러 온 거잖아.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보자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바로 제 인생을 바꾼 한마디였어요. 배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프란시스는 반대편 끝에 앉아서 바다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힐끗힐끗 그 사람을 훔쳐봤습니다. 덩치는 산만한데 자세는 의외로 단정하고 바람에 흩날리는 제 머리카락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실례해요. 혼자 여행? 서툴지만 예의 바른 한국말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혼자 왔어요. 저도 혼자예요. 지금부터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풋하고 웃었습니다. 친구가 배멀미로 떨어져 나갔으니 그 사람도 본의 아니게 혼자가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전혀 모르는 두 사람이, 그것도 국적도 나이도 다 다른 두 사람이 하루에 한 번뿐인 배에 같이 타고 친구들은 다 중간에 떨어지고 결국 단둘이 작은 섬으로 향하고 있다니요. 지금 돌이켜보면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운명이라는 말 저는 안 믿었거든요. 근데 그날 그 배 위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1시간쯤 더 갔을까 저 멀리 작은 섬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초록색 풀이 바람에 눕고 흰 모래사장이 햇빛에 반짝이는 손바닥만 한 섬이었습니다. 아가씨, 다 왔어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올 테니까 그 시간에 꼭 여기로 나와요. 선장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에서 내리는데 프란시스가 자기 짐을 먼저 내리고 제 가방을 아무 말 없이 들어주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이 섬에서 벌어질 일이 절대 평범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건 이 섬의 공기가 다르다는 거였어요. 짠 바다 냄새에 풀 냄새가 섞여 있고 파도 소리가 귀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섬은 정말 작았어요.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걸어서 30분이면 다 돌 것 같은 크기. 그런데 막상 발을 디뎌보니까 생각보다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위 쪽에 낚싯대를 들이운 아저씨 서너 분, 그리고 저 멀리 텐트 하나.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완전히 외딴 섬은 아니구나. 적어도 오늘 밤까지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하고요. 프란시스는 제 가방을 모래사장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더니 주변을 한번 쭉 둘러봤어요. 그 눈빛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낯선 곳에 가면 제일 먼저 지형부터 살피는 그런 눈빛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은 주한미군에서 12년을 복무했고 그중 7년을 특수부대에 있었대요. 어쩐지 자세가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물을 한 병 꺼내 목을 축이면서 섬을 둘러봤습니다. 바닷가에 앉아 멍하니 수평선을 보는데 그동안 가슴속에 쌓여있던 것들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 정윤 씨 얼굴도, 통장 잔고 걱정도, 시어머니 전화도 다 저 멀리 있는 다른 세상 일 같았습니다. 아, 이래서 사람들이 떠나는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비우는 시간이 정말 필요하구나 싶더라고요. 프란시스는 제 옆에 조금 떨어져 앉았어요.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딱 그 정도 거리였습니다.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죠. 한 20분쯤 말없이 바다만 봤을까요? 그 사람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말 많이 못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잘하시는데요. 아가씨 이름 물어봐도 돼요? 아가씨라는 말에 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오늘 벌써 두 번째 들은 거잖아요. 지은이에요. 김지은. 나는 프란시스예요. 편하게 불러요. 그 사람 이름을 입으로 불러보지는 못하고 속으로만 한번 따라했습니다. 프란시스, 프란시스. 왠지 입에 착 붙는 이름이더라고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해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어요. 5시쯤 됐을까 낚시하던 아저씨들이 하나둘 짐을 챙기더니 자기들 배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영 안 잡히네. 가자, 해지기 전에 들어가야 돼. 그 목소리들이 점점 멀어지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저쪽 텐트 치던 사람들도 짐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사람들도 잠깐 낚시 왔다가 돌아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낯선 섬에 점점 사람이 사라지고 나 혼자 남겨지는 그 느낌요. 거기다 옆에는 오늘 처음 본 덩치 산만한 외국인 남자 한 명. 솔직히 무섭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한국 남자도 무서울 판에 말도 잘 안 통하는 외국인이라니요. 근데 이상하게 프란시스한테는 그런 경계심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눈빛이 너무 맑았거든요. 저녁 6시가 좀 넘자 섬에는 정말 저희 둘만 남았습니다. 그때 바람이 갑자기 세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바닷바람인가 싶었는데 점점 파도가 거칠어지고 모래까지 훅훅 날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안 좋아요. 바람 금방 커져요. 프란시스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려고 일어섰는데 그 순간 돌풍이 확 불어닥쳤어요. 바닷가에 세워뒀던 제 가방이 바람에 휙 하고 밀려가더니 파도 속으로 굴러 들어가는 거예요. 내 가방. 저도 모르게 바다로 뛰어들려고 했는데 프란시스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위험해요. 지금 못 가요. 그 커다란 손이 제 팔을 붙잡는데 이상하게 놓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가방 안에 지갑이고 휴대폰이고 다 들어 있었는데 파도가 가방을 한번 삼키더니 저 멀리로 끌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휴대폰도 다 저기 있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서울에 연락도 못하고 돈도 카드도 다 없고 이 작은 섬에 완전히 갇혀버린 거잖아요. 내일 오후 5시 배가 올 때까지 그냥 여기서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프란시스는 잠깐 제 옆에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걱정 마요. 내가 있어요. 내일 배 올 때까지 괜찮아요. 그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은 씨 괜찮아. 지은 씨 걱정 마. 이 말을 한국 남편한테 들어본 게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났거든요. 특히 정윤 씨는 어떡하냐. 내가 알아서 해봐야지. 이런 말만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결혼하고 나서 제가 수술 받을 때도 정윤 씨는 은행 실적 때문에 수술실 앞에 1시간만 있다 갔어요. 그때 보험 가입해 놓길 잘했지 싶은 게 생명보험 하나가 병원비 다 막아줬거든요. 여러분도 중년 넘어가면 진짜 보험 하나는 꼭 챙기셔야 해요. 그 뒤로 제가 건강검진 챙기고 실비보험 꼼꼼하게 든 것도 다 그때 서러워서였어요. 아무튼 그날 그 섬에서 프란시스의 저 한마디는 20년 동안 한 번도 못 받아본 그런 종류의 위로였습니다. 프란시스는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주변 마른 나뭇가지를 모으고 바위 뒤쪽 바람 안 드는 자리를 찾아 자리를 잡았습니다. 손이 어찌나 빠른지 10분도 안 돼서 모닥불이 피워지더라고요.
군대에서 배운 기술이라고 했어요. 불이 붙자 얼굴에 온기가 확 돌았습니다. 프란시스는 모닥불 앞에 저를 앉혀놓고 자기는 바위 쪽으로 가더라고요. 뭐하러 가세요? 물고기 잡아요. 저녁 먹어야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 진짜 뭐든 할 줄 아네. 30분쯤 지나서 돌아온 프란시스 손에는 제법 큰 물고기 2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잡았는지 물어봤더니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 웃음이 왜 그렇게 든든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닥불 앞에 앉아서 프란시스가 물고기 굽는 걸 지켜봤어요. 불빛에 비친 그 사람의 옆모습이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았어요. 이게 무슨 감정인지 그때는 저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밤 제 인생에서 다시는 올 수 없는 그런 밤이 될 거라는 걸요. 물고기를 구워 나눠 먹고 나니 이상하게 배가 부른 건지 마음이 부른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모닥불 앞에 앉아 소금만 살짝 뿌려 구운 생선 한 토막이 평생 먹어본 어떤 요리보다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게 그렇게 말로만 듣던 사람 정이라는 건가 싶었습니다. 프란시스는 자기 몫의 반을 뚝 떼서 제 쪽으로 밀어주더라고요. 많이 먹어요. 기운 나야 해요. 저는 그 손을 잠깐 바라봤어요. 손등이 구릿빛으로 그을려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 손이 군대에서 총도 잡고 가족도 지키고 밥도 지었겠구나 싶은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 순간 바람이 조금 더 세졌습니다. 파도 소리도 아까보다 훨씬 거칠어졌고요. 프란시스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더니 짧게 말했어요. 비 올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러더니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10분쯤 있다가 돌아와서 이러더라고요. 저쪽에 굴 있어요. 바람 안 들어가요. 거기로 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란시스가 모닥불에서 큰 가지 하나를 횃불처럼 들고 앞장섰고 저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바위 사이를 조금 돌아가니 사람 서너 명 들어갈 만한 굴이 있었어요. 안은 의외로 아늑하고 건조했습니다. 바닥에 마른 풀이 조금 깔려 있었는데 누가 와서 쉬었다 간 흔적 같았어요. 아마 낮에 낚시하러 온 분들이 잠깐 쉬었다 간 자리였겠지요. 프란시스는 굴 입구 쪽에 작은 모닥불을 다시 피우더라고요. 불빛이 굴벽에 일렁거리면서 두 사람 그림자가 천장에 길게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 그림자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낯선 남자랑 캄캄한 굴 속에 단둘이 있는데 겁이 나기는커녕 이상하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인가요? 저도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20회를 함께 산 남편 옆에서도 이만큼 편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 본 외국인 남자 옆에서는 왜 이렇게 마음이 놓이는 걸까요? 한참을 말없이 불만 보고 있다가 프란시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툰 한국말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쿵 내려놨어요. 지은, 행복해요? 딱 그 한마디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행복하냐고요? 저는 제가 행복한지 아닌지 생각해 본 적도 없이 살았거든요. 그냥 주어진 하루를 버티고 남편 출근 챙기고 애들 뒷바라지하고 시어머니 생신 챙기고 그렇게 20년을 지나왔는데 행복이라는 단어를 저한테 물어본 사람은 정윤 씨는 고사하고 친정엄마도 없었거든요. 저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겨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하나도 안 행복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물이 먼저 터져버렸어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주체할 수 없이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20회 동안 눌러놓았던 게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프란시스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다가오지도 않았고요. 그냥 제가 울음이 잦아들 때까지 조용히 옆을 지켜주기만 했습니다. 제가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드니까 그제야 조용히 물어봐 주더라고요. 무슨 이야기 들어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말 안 통하는 사람한테 다 털어놓는 건데 뭐 어떻겠어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말을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더라고요. 남편 정윤 씨 얘기, 은행 지점장 자리에만 신경 쓰고 집안일은 저한테 다 떠넘긴 얘기, 제 생일도 잊어먹은 얘기, 잠자리에서도 등 돌린 지 오래된 얘기,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친정 한번 편하게 못 간 얘기, 애들 다 키워놓고 나니까 남은 건 거울 속 지친 얼굴뿐이라는 얘기. 서툰 한국말 실력에 어디까지 알아들었는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프란시스는 한 번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더라고요. 가끔 고개를 끄덕여주고 가끔 눈을 지그시 감아주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느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 끝나니까 프란시스가 천천히 자기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사람도 한국에 오기 전에 결혼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사귄 여자친구랑 24살에 결혼을 했는데 군인 생활이 길어지면서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대요. 파병 나갔다 돌아와 보니 집에 다른 남자가 있었다고. 그때 많이 아팠어요. 밤에 잠도 안 왔어요. 그 말을 할 때 프란시스 눈빛이 모닥불에 반사돼서 조금 젖어 보였습니다. 그 사람도 상처가 있었구나 싶었어요. 저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사람은 다 자기만의 아픔을 안고 그냥 살아가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한국 좋아요. 한국 사람 따뜻해요. 그래서 전역하고 여기 남으려고 해요. 프란시스는 한국 문화가 좋아서 한국어를 공부 중이라고 했어요. 특히 한국 아주머니들이 밥 먹이려고 자꾸 챙겨주는 게 너무 고마웠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 엄마 생각이 난다면서요. 그 말에 저는 또 피식 웃었습니다. 48년을 살면서 누가 저한테 한국 아주머니라고 하면 왠지 늙은 기분이 들었는데 이 사람 입에서 나오니까 그게 꼭 칭찬처럼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낯선 사람한테 속마음을 털어놔 본 적 있으세요? 이상하게 가까운 사람한테는 못하는 얘기가 처음 본 사람한테는 쉽게 나오더라고요. 어쩌면 그래서인지도 모르겠어요. 내일이면 다시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도 상처받을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였어요. 굴한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요. 모닥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고 밖에서는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고 저희 둘 사이에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천천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프란시스가 저를 보는 눈빛이 아까와는 조금 달라져 있었고 저도 그걸 느끼고 있었어요. 이건 위험하다. 이러면 안 된다. 머릿속에서는 빨간불이 계속 켜지는데 이상하게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모닥불이 한번 크게 흔들렸고 그 불빛에 비친 프란시스의 옆모습이 너무 가깝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밤 저는 무언가를 넘어가게 될 거라는 걸요. 회원 전용 영상들과 다음 편 내용을 미리 알고 싶다면 채널명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특별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바람이 언제부터 잦아들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파도 소리가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고
굴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보니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별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진짜 쏟아진다는 표현이 딱이었어요. 서울에서는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은빛 가루가 하늘 가득 뿌려진 그런 장면. 저도 모르게 감탄이 새어나왔습니다. 프란시스도 제 옆에 서서 같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기 밤 진짜 아름다워요. 그 사람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저는 굴 밖으로 조심스럽게 걸어 나갔어요. 아까 그 돌풍이 거짓말처럼 바람 하나 없이 고요한 밤이었고요. 모닥불은 여전히 조용히 타고 있었고 그 불빛이 모래사장에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프란시스는 원래 자리에 나뭇가지 몇 개를 더 얹어 불을 키웠어요. 그리고 제 옆자리를 손으로 가리키더라고요. 여기 앉아요. 따뜻해요. 저는 그 말을 따라 모닥불 가까이 앉았습니다. 4월 밤의 바다 공기는 여전히 선선했어요. 어깨가 살짝 떨리는 걸 느꼈는지 프란시스가 말없이 자기 재킷을 벗어 제 어깨에 걸쳐주더라고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 재킷에서 낯선 남자의 냄새가 훅 하고 제 코끝에 닿았습니다. 비누 냄새인지 바다 냄새인지 아니면 그 사람 체취인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냄새였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저는 저도 모르게 멈칫했습니다. 남편 정윤 씨 말고 다른 남자의 냄새를 이렇게 가까이서 맡아본 게 결혼하고 20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이건 위험하다. 이러면 안 된다. 근데 몸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더라고요. 재킷이 무거운 것도 아닌데 마치 누가 저를 딱 붙잡아 놓은 것 같았어요. 프란시스는 제 반응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제 옆에 앉았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딱 그 정도 거리였는데 그 거리가 묘하게 제 가슴을 건드렸어요. 지은, 불편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오는데 제가 듣기에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불편하다고 했어야 했어요. 재킷 돌려드리고 조금 떨어져 앉았어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목소리가 거절이 아니라 다른 걸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순간 저 이해되세요? 머리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마음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요. 잠시 뒤에 프란시스가 제 손등을 아주 가볍게 스치듯 건드렸어요. 지은 손, 차가워요. 그 커다란 손이 제 손 위에 살짝 얹히는 순간 저는 숨을 훅 들이마셨습니다. 온도 차이가 너무 컸거든요. 제 손은 얼음장 같았고 그 사람 손은 이상할 정도로 뜨거웠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남편 손 말고는 어떤 남자 손도 잡아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 본 외국인 남자 손이 내 손 위에 올려져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왜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 왜 나만 이렇게 떨리는 걸까? 저는 손을 빼려고 했어요. 진짜로 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프란시스가 제 손가락을 천천히 감싸더라고요. 빼지 마요. 조금만 이대로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빼야 하는데, 빼야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가슴 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딱 오늘 밤만, 딱 이 한 번만. 내일이면 이 섬을 떠날 텐데, 내일이면 다시 서울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정윤 씨 옆에 누울 텐데 딱 오늘 밤만 나 자신으로 있어 보면 안 될까? 2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었는데 그 섬에서 그 모닥불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프란시스의 커다란 팔이 제 어깨를 살며시 감싸 안았어요. 그 팔에 제 몸이 푹 들어가는데 마치 커다란 담요가 저를 덮은 것 같았습니다. 덩치가 2배 가까이 되니까 제 어깨 하나가 그 사람 겨드랑이에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상하죠. 낯선 사람 품인데 그게 안전하다고 느껴지다니요. 저는 고개를 살짝 들어서 프란시스를 올려다봤어요. 모닥불에 비친 그 사람 얼굴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서로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웠고 그 사람 숨이 제 이마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속으로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제발 누가 저 좀 말려주세요. 지금 이 순간을 멈춰주세요. 근데 그 섬에는 아무도 없었고 저를 말려줄 사람은 저 자신뿐이었는데 저는 저 자신을 말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프란시스가 제 눈을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무 말도 없었는데 모든 게 다 담겨 있었어요. 그 사람도 망설이고 있구나. 그 사람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지은, 나 여기서 멈출 수 있어요. 지은이 싫으면 멈출게요. 그 한마디가요. 오히려 제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렸어요. 멈춰달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저는 유부녀잖아요. 남편이 있는 여자잖아요. 근데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멈춰달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지금만큼은 그냥 나로 있고 싶어요. 그게 제가 스스로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모닥불이 한번 크게 타닥 소리를 냈어요. 마치 그 순간을 기록하는 것처럼요. 프란시스의 손이 제 뺨에 닿았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다음 일어난 일은 말로 다 설명하지 않을게요. 다만 이 한 가지는 말씀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현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파도 소리도 모닥불 소리도 다 아득하게 들리더라고요. 그 사람한테서는 제가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어떤 기운이 뿜어져 나왔어요. 젊다는 게 그런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제 남편보다 15살이나 어린 사람, 군대에서 단련된 단단한 몸, 거기다 2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사람의 강인한 기운이 제 20년 무게를 한꺼번에 덮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쉬는데 이상하게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고 제가 48년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감정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게 사람이 사람한테 느낄 수 있는 가장 강렬한 감정인가 싶었어요. 이게 바로 살아있다는 거였구나. 제가 지난 20년 동안 그냥 숨만 쉬고 있었던 거였구나. 진짜 살아있는 건 이거였구나 싶더라고요. 그 사람의 품 안에서 저는 48 김지은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여자로 존재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결혼 생활도 엄마라는 이름도 그 모든 것을 잠시 벗어둔 아주 낯선 제 모습이었어요. 모래사장 위에 그려졌던 파도의 흔적이 한 번의 밀물에 깨끗이 지워지듯 제 안에 쌓여있던 20년의 무게가 그 짧은 시간에 씻겨 내려가더라고요. 그 밤은 길었고 또 짧았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저는 프란시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스르륵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도 꾸지 않았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모닥불 재가 아직 따뜻하게 남아 있었고 프란시스는 이미 일어나서 바닷가 쪽에 서 있더라고요. 작은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고 그 사람은 마치 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평온할 수 있지?
오히려 제가 더 당황하고 더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태어날까? 그때 처음으로 머릿속에 작은 의심이 스쳤어요. 혹시 이 사람 이런 게 처음이 아닌 거 아냐? 근데 저는 그 생각을 바로 지웠습니다. 오늘 하루 이 섬에서 보낸 이 시간, 그것만 마음에 담고 가자고요. 그날 아침 햇살이 바다 위에 부서질 때 저는 이미 어제의 김지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어요. 이 짧은 하룻밤이 앞으로 제 인생을 얼마나 뒤흔들지를요. 아침이 완전히 밝았을 때 저희는 모닥불을 정리하고 배가 올 부두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 길이 왜 그렇게 짧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겨우 10분 거리였는데 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꿈에서 깨어나는 기분이었거든요. 프란시스는 걷다가 한번 제 손을 살짝 잡아봤어요. 저도 그 손을 잠깐 맞잡았다가 곧 조용히 놓았습니다. 우린 서로 말을 안 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이 순간의 공기를 깨뜨릴 것 같았거든요. 오후 5시 조금 전 저 멀리서 어제 그 낡은 배가 다시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선장님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저희를 보더니 껄껄 웃더라고요. 아이고, 두 분 다 무사하네. 어젯밤에 걱정 많이 했어요.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서 저는 애써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잘 있었어요. 배에 올라탈 때 프란시스가 제 가방이 없다는 걸 깨닫고 선장님께 설명해 드리더라고요. 돌풍에 바다로 쓸려갔다고요. 선장님은 혀를 차면서 자기 외투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제게 쥐어주셨어요. 휴대폰도 없고 돈도 없다며 이거라도 가지고 버스 타고 가요. 그 손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10,000원짜리보다 그 거친 손이 더 크게 마음에 박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르신들, 이런 정이 참 따뜻하죠. 배는 천천히 섬을 떠났어요. 저는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못 돌아갈 것 같아서요. 중간 섬에 들러 제이크를 태우고 본섬 항구에 닿았을 때 프란시스는 저한테 짧게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지은, 잘 살아요. 저도 똑같이 대답했어요. 프란시스, 잘 지내세요. 서로 연락처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스쳐간 인연은 스쳐간 대로 그 자리에 놓아두는 게 맞다고요. 저는 버스 터미널까지 걸어가서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4시간 동안 창밖만 바라봤어요. 바깥 풍경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자꾸 나더라고요. 슬퍼서가 아니에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 자신이라는 사람을 만난 게 너무 벅차서 그랬습니다. 서울역에 내렸을 때 저는 아주 잠깐 멈춰 섰어요. 이 도시가 그대로인데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서요. 집에 들어가니 현관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정윤 씨 구두도 없었고요. 거실에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내가 집을 비운 사흘 동안 정윤 씨는 뭘 하고 있었을까? 내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을까? 근데 이상하게 그런 것도 이제는 별로 궁금하지가 않더라고요. 이튿날 저는 휴대폰부터 새로 개통했어요. 동네 대리점에 가서 신분증 내밀고 번호 그대로 살려서 만들었습니다. 개통하고 나니까 카톡이 우르르 쏟아지더라고요. 친구들한테서 온 메시지, 엄마 안부 메시지, 그리고 정윤 씨한테서 딱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휴대폰 왜 꺼놨어? 답답하게. 그게 다였어요. 어디 있었는지, 괜찮은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화도 안 났어요. 그냥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앉아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안정윤 씨 부인 되시죠? 순간 가슴이 싸해졌어요. 누구세요? 상대방이 잠깐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안정윤 씨 회사 직원인데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지점장님이랑 저 지난 2년 동안 만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임신을 했고 지점장님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해서 제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지면서 발그락 소리를 냈어요. 그 순간 세상이 한번 크게 흔들린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상상이 되세요? 무인도 하룻밤에 흔들린 제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받은 게 이런 전화였다니요. 제가 20년을 지켜온 그 결혼이, 그 든든하다던 지점장 남편이 실은 2년 동안 다른 여자랑 만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한 건요. 저는 그 순간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하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기가 차서요. 제가 그 섬에서 죄책감에 떨면서 남편한테 미안하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고 있을 때 정작 정윤 씨는 회사에서 이미 2년째 다른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여자분은 전화기 너머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어봤어요. 저한테 왜 전화하셨어요? 지점장님이 자기는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어요. 저한테는 정리하자고 하고, 근데 저는 이 아이를 지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사모님한테라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카페 창밖으로 4월의 오후 햇살이 길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햇살을 바라보면서 오래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윤 씨가 주말마다 골프 간다고, 아침 일찍 나가던 것, 은행 감사 때문에 바쁘다고, 야근을 반복하던 것, 제가 여행 간다고 했을 때, 그래, 다녀와 하고 붙잡지도 않던 것,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소개로 이혼 전문 변호사 한 분을 만나봤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20년 결혼 생활이면 재산 분할도 확실히 받을 수 있고 배우자 외도가 입증되면 위자료도 따로 받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중년에 이런 일 당하면 꼭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법률 상담이 의외로 문턱이 낮아요. 첫 상담은 무료로 해주는 곳도 많고 정말 필요한 경우엔 법률구조공단도 있어요. 저처럼 20년을 가만히 참고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흘렀어요. 정윤 씨는 처음엔 펄쩍 뛰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이혼이야, 창피하게. 근데 제가 그 여자분한테 받은 녹취와 문자 기록을 보여주니까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정윤 씨는 결국 합의 이혼에 도장을 찍었어요. 재산의 절반과 위자료까지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짐을 정리해서 집을 나오던 날, 저는 거실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20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원망도 미움도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저한테 미안했어요. 20년 동안 저 자신을 너무 오래 외면했구나 싶어서요. 요즘 저는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창문을 열면 아침 햇살이 제 침대 위까지 들어오는 그런 집이에요. 커피 내리는 소리, 라디오에서 나오는 옛날 노래, 그 모든 게 이제는 제 것입니다. 가끔 그 섬이 생각나요. 프란시스도 생각나고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솔직히 그 사람이 그날 밤 제가 의심했던 것처럼 여자가 한둘이 아닌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제 인생에 한번 스쳐간 고마운 인연이었는지 그것도 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와서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 하룻밤이 제게 준 건 그 사람 자체가 아니었거든요. 김지은, 너 아직 안 끝났어. 이 한마디였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제가 끝난 사람인 줄 알고 살았어요. 48배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싶었고 그냥 남은 삶을 조용히 마무리하는 게 내 몫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섬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김지은, 오늘도 살아있자. 여러분, 혹시 저처럼 결혼 생활 속에서 자기를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쯤은 그 답답한 일상에서 나와 혼자 떠나보세요. 꼭 섬이 아니어도 좋아요. 가까운 동네 카페도 좋고 한적한 시외버스 종점도 좋아요.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만나는 그 시간이거든요. 저는 한국 사람이고 제 삶은 제가 책임집니다. 그 무인도의 하룻밤은 제 인생에 한 번 쏟아진 별 같은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제 두 발로 서 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4월의 햇살 같은 새날이 꼭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짧게라도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올해 안에 연금 복권 당첨될 수 있게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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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